됐지. 오늘은 이 정치 체제 그리고 정책 환경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원래 정치 체제라는 것은 정치 활동을 하는 여러 기관들의 묶어서 추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치 체제 그럽니다. 그래서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이 묶어서 하나의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치 체제가 바깥으로부터 투입을 받아서 환경으로 바깥으로 산출을 내보냅니다. 이래서 이 정치 체제를 학자들이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든가 또는 기계, 비유를 많이 합니다. 생명 있는 유기체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기계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체제를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로 빵을 구워서 만드는 기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빵을 만들 때 빵 기계, 정치 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깥으로부터 무엇을 투입하느냐? 여기 보면 투입에 요구, 지지가 있습니다. 이 지지 그러는 것이 산출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빵 기계 같으면은 빵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밀가루, 물, 설탕, 거기에다가 소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기계에 에너지를 가해서 힘을 가하면은 빵 기계가 산출물로서 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체제가 바로 기계나 마찬가지 또는 생명체나 마찬가지로 환경과 서로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활동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치체제에다 비유를 해서 정치체제도 바깥의 환경, 이 바깥의 환경 그러는 게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또는 지지를 받아서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요구 그러는 것은 국민들이 코로나가 심각한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 또는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라는 등등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것이 보통의 경우 요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정책은 뭐냐? 코로나 대책, 교통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해라 또는 마스크를 써라 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권고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 말을 따라줘야 됩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그걸 정부가 하는 일에 순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부의 일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지지를 해줘서 정책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정치 체제와 환경과의 관계, 정책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정책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은 바깥의 투입이 무엇이냐라는 거하고 정치 체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하고 두 가지가 정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투입을 하는 것을 빵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설탕, 물 그리고 소다를 집어넣지 않고 거기에다가 세멘트를 집어넣고 뭘 집어넣어서 빵 만드는 기계에다 돌리면은 빵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게 튀어나온다. 마찬가지로 그걸 다 집어넣고 그놈을 갖다 어디에 집어넣느냐? 컴퓨터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또 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빵 만드는 기계에 넣어야 됩니다. 이래서 정치 체제가 어떤 거냐라는 데 따라 정책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그리고 또 바깥에 환경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뭘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거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렇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환경의 특성, 정치 체제의 특성, 크게 양자이해서 된다. 그때 정치 체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학자, 행정학자들, 그리고 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 체제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 정치 체제가 어떠냐에 따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예를 들면은 절대군주 국가, 독재 국가, 민주 국가, 이런 국가들이 정치 체제 내부가 틀립니다. 체제 내부가 틀리는데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의 내용도 달라진다. 연방 국가냐, 단일 국가냐, 또 민주국가 중에서도 내각 책임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그리고 이 정치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통치 이념입니다. 그 통치 이념이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데 따라서 나오는 정책이 달라진다. 우리가 상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정치학자나 법학자들은 정치 체제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민주국가를 잘 만들어서 그거 잘 돌리도록 해야 정책이 좋은 게 나오고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하다 도중에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 혁명을 합니다. 혁명운동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체제를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 중에 재정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정책의 내용은 정치 체제의 특성보다는 오히려 바깥의 환경, 특히 산업화가 얼마만큼 됐느냐, 바깥의 국민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제 그거를 재정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9세기, 20세기 초인데 왜 이런 연구를 했느냐. 당시에 국가에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고 군국주의 국가들입니다. 다른 나라 침략하기 위해서 막 국방비 많이 쓴 나라. 그 다음에 민주국가들은 국방비를 적게 쓸. 근데 국방비가 왜 어느 나라는 많고 어느 나라는 적으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국방비는 이슈에서 빠져버리고 뭐라도 사회복지비 이게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비를 많이 쓰라라고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근데 이 사회복지비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수당을 준다. 또는 일을 하다가 재난을 당했다. 팔이 다쳤다라든가 다리가 잘라졌다라든가 했을 때 산재를 입었을 때 그때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나이가 많아서 퇴직했을 때 연금을 대준다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서 도와준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갈 데 올 데 없는 고아들,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 지원을 정부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비입니다. 이 사회복지비가 당시에서는 공산주의 체제냐 또는 체제는 아니더라도 사회주의적 사상이 지배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복지비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할 것이다.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회주의 정당은 복지비를 많이 쓰자라고 주장하니까 사회주의 정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는 사회복지가 많이 지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런가 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참정적으로
나온 결론이 그런 통치 이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 소득 수준이 아주 높아지면은 사회복지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은 복지비가 적게 지출이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정부가 돈이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정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아까 우리가 본 정치 체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바로 요구 아무리 많아도 투입해서 지지, 세금을 많이 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의 능력을 키우는 이 지지 부분이 약하면은 결국 복지비가 줄어들 거다. 아니, 많이 못 나갈 거다. 라고 재정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재정학자들 결론은 얼른 생각을 해보면 정치 체제가 어떤 통치 이념이라든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소득 수준,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산업화가 많이 됐느냐,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러면은 정치 체제를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치학자, 헌법학자, 이 사람들은 헛수고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그래서 과연 이 재정학자들의 이야기가 맞는 건지 한번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1950년대 미국에서 실증적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실증적 연구는 재정학자들은 대강 돌아가는 걸 보고 추론을 했는데, 이건 실제로 미국의 각 주, 시에서 사회복지비를 지출하는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주는 사회복지비를 많이 지출을 하고 어떤 주는 적게 지출하고, 시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떤 주는 복지비를 많이 지출하고 어떤 주는 적게 지출하는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 그 주가 또는 그 도시가 재정학자들 말대로 소득 수준이 높으면은 복지비가 많이 나가느냐. 그래서 복지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소득 수준, 그 다음에 복지비를 많이 지출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는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필요가 있는 거는 농업사회가 아니라 도시에서 살게 돼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은 실업을 당했을 때 또는 산재를 당했을 때 복지비가 필요하니까,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 많이 됐으면은 복지비가 많이 나갈 거다. 산업화 마찬가지로 산업화가 되면은 농업보다는 제조 분야가 더 커지는 거니까, 이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은 자연히 산재도 많아지고 실업 문제도 생기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연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회경제적 요인들, 요것들이 주나 시별로 어떻느냐,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 요인에서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두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주지사 선거에서도 경쟁하고 시장 선거에서도 경쟁을 하고 하는데, 그때 일반 대중들이 주로 근로자가 많으니까,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표를 찍어줘야, 지지를 많이 해줘야지 정권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당 간 경쟁이 심해지면은 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 사람들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거 공약을 막 내세운다. 그럼 그게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그게 주로 그 내용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은 경쟁적으로 일반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비 지출을 많이 하겠다는 공약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비 지출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요. 일당이 그냥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면은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남부 지역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언제나 이깁니다. 저 북부 지역은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면은 구태여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당 간의 경쟁이 없으면은 사회복지비가 줄어들고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복지비를 늘리려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커진다. 그래서 정치적 요인은 이런 변수들을 집어넣었다. 이래서 그냥 통계적으로 자료를 다 뽑아서 회귀 분석을 해서 빙빙 돌렸습니다. 컴퓨터 돌려보니까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은 재정학자들의 주장했던 말이 맞더라. 미국 내 도시 주 비교를 해서 정당 간 경쟁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그 시나 주가 소득 수준이 높으냐, 도시화가 많이 됐느냐, 산업화가 많이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비가 결정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누가 연구를 주로 했느냐 하면은 이게 재정학자들, 미국의 초기의 재정학자. 이게 정치 행정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뭐냐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사회복지비에 별로 영향이 없다. 결국은 그 지역에 잘 살고 근로자가 많고 그래서 복지비 지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플러스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러면은 복지비가 많아진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체제 이거는 있으나 마나 아무 관계가 없다. 뭐가 되든 관계가 없다. 정당 간 경쟁이 심하든 안 심하든 누가 주지사가 되든 누가 시장이 되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정치학자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연구를 행정학자들로 했습니다. 60년대 열심히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역시 그 재정학자들이 내린 결론을 뒤엎지를 못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충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하면은 바로 미국이라는 소위 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요 큰 하나의 틀 속에서 시나 주가 서로 차이가 나도 통치 이념상의 차이도 별로 없고 그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없고 차이가 적은 데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런 결론이 나왔을 거다. 바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통치 이념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하자면은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북구라파 나라들은 사회주의적인 통치 이념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좀 작습니다. 물론 어쨌든 간에 프랑스나 독일도 사회주의적 정당이 등장했을 때는 그 영향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커지더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비교정치학자 또는 우리가 비교정책학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시나 주를 비교를 한 연구하고는 달리 통치 이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말하자면은 정책의 내용이 그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혜택의 크기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거보다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나중에 한번 얼른 나올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영국과 같은 국가 의료 체계, 말하자면 공공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말하면 영국 같은 나라는 말하자면 병원의 의사들이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런 나라하고 미국과 같이 완전히 민간 주도의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하고 두 나라가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결국은 사회복지비 액수가 얼마만큼 크냐 작으냐라는 것과 별개로 큰 차이를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자세히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한쪽에서는 통치이념 차이가 크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국민소득이나 산업화 정도의 영향이 크다고 그러고 과연 어느 말이 맞느냐라는 걸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결론적 종합. 국민소득이나 산업화 정도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사회복지비 액수를 좌우하는 큰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복지비가 많으냐 적으냐 큰 범위는 국민소득 등에 의해서 테두리가 정해진다. 테두리가 정해지고 그 테두리 내에서 변하는 통치 이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재정학자들은 정책 내용을 결정을 하는데 정치체제 바깥에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비 액수가 총 얼마로 되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 소득 수준이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무슨 말이냐? 소득 수준이 높아야지 세금을 많이 내서 그 많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복지비를 많이 지출을 할 수가 있다. 아무리 많이 내고 싶어도 소득 수준이 낮으면은 불가능하다. 재정 능력이 따라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산업화가 많이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고 도시에서 많이 살고 그래야지 복지비 수요가 늘어난다. 말하자면 복지비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바깥의 환경이 일면 복지비 수요를 증가시키고 타면 복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많이 내줄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지 복지비가 많아진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게 적을 때는 적다. 이게 이제 재정학자들이 주장인데 정치학자, 행정학자, 법학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옛날부터 복지비가 적으냐 많으냐라는 건 통치 이념이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복지비 많이 지출할 거고 우파 정부가 들었으면 적게 지출할 텐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식이래. 그러니까 정치 체제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책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다. 환경보다도 이런 식의 생각, 이 두 가지 내용이 충돌이 된다. 어느 놈이 옳으냐, 어느 말이 옳으냐. 우리가 당장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두 이야기가 다 맞더라. 두 이야기가 다 맞더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재정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5,000불, 10,000불, 20,000불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창 가난할 때 이제 생각인데 근데 복지비 포함을 한 재정지출 총 비용이 이것도 또 역시 이런 식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지 높아진다. 보시오. 5,000불 시들 때는 아주 최고의 재정지출이 2,500불인데 20,000불 시절이 되면은 최고의 10,000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전체가 높아진다. 그때 이 소득 수준이 저쪽에 A, P, B 20,000불 때 보면은 A 지점 재정지출이 총
만불입니다. 그럼 국민소득 절반이 지금 지출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5,000불 정도다. 그죠? B, A, P, B에. 이때 국민소득 수준의 능력으로 최대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냐? A점이다. 예를 들어. 그 이상 했다가는 경제가 파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담을 할 수. 대신에 최대로 미니멈 국가가 운영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P 정도는 재정 지출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국방, 치안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복지 문제, 노인네, 고아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런 미니멈으로 들어가는 거 B,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게 A. 맥시멈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소득 수준 같은 데서 결정이 된다. 미니멈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그건 그 필요해. 그죠? 필요. 그 필요를 최소한으로 채워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득 수준이 큰 틀을 좌우한다. A냐 B냐 그 선에 내부 그게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큰 틀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소득 수준이 변합니다. 변하니까 결국 소득 수준이 장기적으로 큰 틀을 결정한다. 재정 지출 큰 틀을 결정한다. 큰 범위를 정한다. 그 범위 내에서 A냐 P냐 B냐 이게 통치 이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2만 불짜리 국가에서 좌파 정부가 아주 꽉 잡아가지고 많이 하면 A까지 지출한다. 우파 정부가 극우파 정부가 잡아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이면은 B까지. 극좌파 극우파 이런 식입니다. 통치 이념이 결국은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디를 정한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P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한다. 보통 경우는. 그래서 A, B 범위 내에서 어디로 결정되는 거냐? 그는 통치 이념, 즉 정치 체제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다.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그 채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A하고 B 폭이 넓잖아요. 이쪽에 5,000불 국민소득 5,000불 시대 때 폭은 굉장히 좁은데 저 2만 불 때 되면 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이 될수록 통치 이념이 작동을 하고 정치 체제가 작동해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 막 이런 이야기, 아까도 이야기를 한 대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DJ 정부 때는 그럼 고치려고 그랬지만은 87조라더니까 능력이 없어 못했다. 소득수준이 낮을 때. MB 정부 들어서도 확 줄여가지고 하니까 할 수가 있다. 이런 식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소득 수준 재정 지출 관계 또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정치 체제의 환경 부분과 환경 부분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치 체제 내부의 특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다 종합해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걸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합시다.